안녕하세요. 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왈, 자이왈, 포식종일하야 무소용심이면 난의제라. 불유 박혁자호와 위지유현호이니라. 자이 가라샤대 포희식하고 이를 종하야 마음을 쓸 배 없으면 난한지라 박혁할이 있지 아니하냐 하요미 오히려 이 홈독은 현하니라. 뭐 이렇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도 우리가 조금 한문을 이렇게 너무 또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이런 그 말하자면 복병 비슷하게 조금 뭐랄까 우리가 너무 또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접근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았는데 막상 접해보니까 할만하네 하다가 꼭 복병이 나타나죠. 이제 이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글자를 보면 포식 종일 그랬잖아요. 이 포식의 이 식은 밥식자인데 요 글자가 발음이 포 발음으로 쓰이죠. 그래서 뭐 대포, 총포할 때 여기 돌석자 붙여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쓴 것 같은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보통 돌석자 써가지고 포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손수를 붙이면 이렇게 쓰면 앉는다, 안을 포, 포옹한다 할 때 포, 이런 거죠. 이게 발음이 포라는 거예요, 발음이. 요거는 먹는 것과 관련된 거, 음식과 관련된 거. 그래서 포 그러면 배부를 포인데 배를 우리가 배를 안고 너무 많이 먹어야 배를 이렇게 안고 있다. 그런 그래서 포식 그럼 우리가 배부르리 먹었다 이러는데 일을 종한다 해가지고 포식과 종일을 같은 동사 목적 구조로 이제 중첩시켰죠. 밥을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이 밥을 배불리 배불리 밥 먹고 여기는 부사어로 이제 설명했죠. 포하게식하고 이렇게 포희식하고 이렇게 부사어로 봤어요 옛날에는. 물론 그랬죠. 포 자체가 그 배부르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니까. 자, 일을 종하고 이것은 이제 종과 일을 동사 목적 구조로 봤는데 하루 종일 나를 보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배불리 밥을 먹고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 말이겠죠. 무소용심, 무소용심. 무는 없다라는 수어죠. 없다, 있다, 없다 이런 수어. 소는 뭐뭐 하는 것 이러고 용은 쓰다, 용심, 마음 쓰는 것이 없으면 마음 쓰는 바가 없으면 마음을 쓰다 이렇게 된 건. 그래서 용심이란 말을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용심, 마음 씀씀이, 마음 씀. 자, 마음 쓰는 바가 없으면 그러니까 의식을 집중해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없다면 그런 얘기죠. 난의제라. 나는 이제 어렵다고 의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어렵다라고 하는 형용사죠. 어렵다, 쉽다, 어렵다 한 서술어가 됐죠. 의, 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다 일종의 어기를 형성하는데 감탄력이 쟤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늘 거의 대부분 문장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감탄사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의는 그 문장에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든가 말하는 사람의 의식이라든가 뉘앙스, 맥락, 뭐 또 상황성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조금 지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시제 같은 거, 시간의 지속 같은 거, 또 이런 것도 의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이라고 이제 의나 제가 있으면 당연히 감탄문이지만 의가 있으면 일단 이거는 사실 진술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은 뭐가 어렵냐? 이게 저 한문이 이런 점에서 어려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하면 뭐가 어렵다, 어떤 점에서 어렵다, 무엇이 어렵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한문에서는 그 맥락이 없이 어렵다라는 말만 딱 나왔어요, 수로로. 이 사실 이게 가장 그 어쨌든
문장 이 발언에서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진술의 항일 텐데 어렵다. 이게 요 문장의 전체 수로가 될 텐데 도대체 뭐가 어렵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외현적으로 뭐라는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한문에서 이런 경우가 옛날 문장, 옛날 텍스트에는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니까 맥락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인간 되기가 어렵다든가, 뭐 도로 나가기가 어렵다든가, 뭐 여러 가지 군자가 되기 어렵다든가, 아무튼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분류, 박혁자호, 이래서 분류는 있지 않다죠. 있지 않다. 유가 수로인데 유를 이제 부정해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부정의 서술어가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일반 진술 서술이 아니고 여기서는 호아 해가지고 의문, 부정의 의문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있지 않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노는 아주 처음에 부력 열호아 이렇게 이런 경우도 또한 뭐뭐 하지 않은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몰라서 묻는 거라기보다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의문의 형식을 취한 것이죠. 물론 옛날에는 섬세하게 이게 내용상은 긍정인데 형태상 의문이다 이런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분석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건 의문문인데 의문문으로 통상 처리하는데 어쨌든 분력호 이렇게 하면 또한 뭐뭐 하지 않은가 여기서도 분류호 이랬으니까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죠. 뭐뭐함이 있지 않은가.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이제 그 수로를 지배하는 수로에 의해 지배되는 목적어가 박혁이라고 이제 박혁. 근데 이 박혁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넓을 박자 썼잖아요. 넓을 박자 쓰고 요거는 글자가 좀 독특한데 요거는 박은 그 일종의 원래 요 박자를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 나중에 좀 의미가 조금 더 섬세하게 분화되면서는 이런 글자를 써가지고 요 글자 써 위에 대축자를 써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뭐 이런 의미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쌍육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쌍육. 여기 전라북도 남원 쪽에 가면 만복사라는 절이 있는데 지금은 절 터만 남아 있는데 거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인가요? 그 만복사 저포기라고 하는 그 한번 소설 같은 게 있죠. 그 저포 같은 게 아마 일종의 쌍육 비슷한 그런 놀이였던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박은 어쨌든 그렇게 판을 만들어 가지고 판을 이렇게 그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놀이가 이렇게 놀이 문화가 요즘처럼 뭐 다양한 그런 그 공연 연희가 없고 그냥 자연 발생적인 그 아이들의 놀이를 하고 이럴 때는 고누라는 것도 있어요. 고누 놀이라고. 이것도 어쨌든 그 일정한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 도형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이제 잡아먹는 그런 놀이인데 이런 놀이도 있고. 근데 혁은 요거는 바둑으로 이제 추정이 돼 있어요. 맹자에도 이 혁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혁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이 추라는 인물이 전국시대에 유명한 바둑의 고수였던가 봐요. 그래서 혁추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 혁은 바둑 혁자예요. 그러면 박혁 그렇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굳이 요즘식으로 가장 유사하게 말한다면 장기와 바둑 뭐 이런 정도. 장기나 바둑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장기는 사실 뭐 원래 기원은 인도에서 생겼다 그러던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를 거쳐서 서양 쪽으로 가서는 체스 같은 형태로 발전하고 동양 쪽으로는 이제 장기 형태로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런 유형의 놀이를 이제 박이라고 하고 요거 혁은 바둑도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졌던 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이나
쌍육이나 바둑과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자, 이 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앞에 예시한 것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한정해주는, 틀 지어주는. 그렇다면 박형 말고도 다른 게 더 있다 이런 의미예요. 실질적으로는 박형과 같은 것, 박형 종류 뭐 이런 걸 어기조사라고 한다는데 문법적 용어로는 문법적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을 그 원천으로 생각해서 그걸 근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들여다보면 박혁 같은 것이 있지 않냐, 박혁 종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럴 때 자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앞에도 논어의 앞 문장에도 보면 금지 효자 시위 능량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서 위정표에 그럼 오늘날의 효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했죠. 이와 같이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것들을 이제 명사 구로 만들어 줄 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지, 위지, 유, 현호, 이, 요 문장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지, 유, 현, 호, 이 이렇게 되죠. 위지는 위가 동사고 지가 목적으로서 동사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 이 말은 박혁을 가리키겠죠. 박혁이라도 하는 것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부사어로 쓰일 때는 오히려 문장 전한 부사로 쓰일 때는 오히려 이런 의미로 쓰이죠. 유의 부족. 오히려 부족하냐. 요즘 말은 그렇게 안 쓰죠. 우리가 옛날에 그 홍벽초의 임꺽정 뭐 이런 정도 시기의 소설 유의 부족 이런 말 썼어요. 오히려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는 오히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논어에서. 우리 언어에 그렇게 읽었죠. 오히려. 네. 오히려. 근데 유가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다른 걸로 해석하기에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가 제일 그래서 그렇다. 근데 요게 이제 현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질현 그래가 자꾸 뭐 이제 그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성품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어질다, 이렇게 현명하다. 뭐 사실 그 우리가 아까 어질인 앞에서도 또 나왔지만 어질인과 어질현의 차이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조금 논의해 본 바도 있죠. 근데 여기 현은 현명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낫다,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갖는 글자. 호는 이런 경우에 호는 가끔 이 역할을 합니다. 뭐뭐보다와 뭐뭐에 뭐뭐보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호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동사 앞에 나와가지고 명사 앞에 나와가지고 뭐뭐보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요것이 요거는 그만두다예요. 그러면 그만두는 것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두는 것보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실질적으로는 동명사가 된 거죠. 그만둠이라는. 좀 약간 복잡하죠. 근데 그만두는 것, 우리말로는 의존명사를 써가지고 뭐 하는 것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나 과거에는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그만둠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뭐뭐기 뭐 이런 게 다 동사를 명사화하는 그런 방법이죠. 명사로 만들 때.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든 명사적 동사라 하더라도 그게 명사의 어떤 꼴을 쓰게 되면 목적어 역할이나 뭐 주어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만둠보다 은혜는 그만둠보다 그렇죠. 근데 현대식으로는 좀 약간 그만두는 것보다 이렇게 것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를 덧붙였어 가지고 보다 낫다, 현명하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도학자들, 조선시대 약간 이제 오소독산 학자들은 바둑이라든가 장기 이런 거 아주 배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게 일종의
의식이 특히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경쟁 놀이 이런 것들은 승표를 가르는 놀이 이런 것들은 뭐 쏠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길 때까지 하려고 하는 집착 같은 게 역시 조선 완물상지라는 그 정명도 그 가르침처럼 어떤 물건을 지나치게 그 물건을 집착을 하게 되면 뜻을 잃어버린다, 의지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애완할 때 적당히 해야지 거기에 속 정신을 뺏겨버리면 인간의 어떤 본성적 의지 같은 걸 잃어버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공자 요 말은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막 시간만 보내고 그냥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깊이 생각 안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뭐 주자가 뭐 성인이 공자가 뭐 사람들에게 이 바둑이나 장기를 하도록 가르쳤던 건 아니다라고 하나마나한 주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우리는 맥락을 이해가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낫다 이런 의도로 말한 거지 굳이 뭐 바둑을 두어라 뭐 장기를 두어라 이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하는 주석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로이왈 군자의 상용호이까 자이왈 군자의 의위상이니 군자의 유용이 무의면 위라니요 소인이 유용이 무의면 위도이니라. 자로이 가로되 군자의 용을 상하나니까 자기 가르치되 군자의 의로서 상을 삼나니 군자의 용이 있고 의 없으면 란을 하고 소인이 용이 없고 의 없으면 도를 하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난을 일으킨다, 난리를 친다, 뭐 이렇게 말 수 있었고 또 도둑이다, 도적이다 이렇게 썼지만 그 난이라는 말과 도라는 말의 개념이 그 문화적 배경, 문화와 역사적, 문화사적 배경으로 볼 때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었는지 요 구절로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로의 물음은 군자가 용기를 숭상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 상은 높이다, 숭상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상무정신, 뭐 상무대 이렇게 됐지만 또 벗을 이렇게 옛날 벗을 사귀는 것도 상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옛날 그 고전 같은 걸 읽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배우는 것들을 상우라고 돼요. 자, 근데 그러니까 위로 거스르다 또는 높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상자가. 그러면 숭상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용을 숭상합니까? 이 용은 중용에는 항상 거의 지인용 해가지고 한 세트로 잘 나와요. 지인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자의 그 학파에서는 그래도 용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증자, 자사, 맹자 이쪽 계열에서도 이쪽에 어떤 이른바 정통 도덕주의적 유학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용을 중요시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자로가 이렇게 왜 또 용기를 숭상하냐고 굳이 물은 거는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로는 용과 상당히 이미지가 결부된 인물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자의 어떤 문화에서 용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로가 대표가 되지요. 그러니까 자로의 이 물음은 자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가치, 지향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난 걸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현대적인 그런 그 AI 기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뭐 이런 걸 이런 기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텍스트에서 잘 사용되는 말, 또 주로 사용하는 용어, 어휘, 또 표현 방법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을 또 우리는 그 텍스트와 관련된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로도 그 자로가 논어에서 공자와 대화한 내용들을 추출해 보면
상당히 이런 맥락. 그러니까 무공을 세워가지고 공을 이루겠다든가 또는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타게 하겠다든가 약한 나라라도 맡기만 주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든가 또 그 당시가 춘추 시대가 어쨌든 하극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로로서는 그런 그 난세에 영웅이 되고자 하는 뭐 남자의 기백 이로서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싶죠. 특히 어쨌든 공자의 제자들 중에는 가장 무용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음은 자로에게서는 당연한 물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자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점에서는 품격 있고 교양이 있는 교양인이 되는 것이 뭔가 좀 자로로서는 약간의 그런 그 뭔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로가 공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를 보면 자로가 굉장히 공자를 떠보려고 좀 약간 그 거칠게 나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공자가 뭐라고 하면 자왈 군자는 의를 위로 친다, 위로 삼는다, 위로 여긴다. 여기 상은 동사화 해가지고 위로 높이다, 위로 들다, 받들다 이런 의미였죠. 상은 위라는 명사형처럼 쓰여가지고 위라는 뜻이 윗길, 상등, 상품, 고급, 고등 뭐 이런. 그럼 의 위상 그러면 의 이 위상 이런 경우는 가끔 도치를 하기 때문에 도치된 걸로 보면 그래도 뭐 크게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의를 써서 이의 위상하고 똑같다, 거의 비슷한 상으로 삼다, 상을 여기다, 상이 되다 뭐 이런 구조니까 의를 높이 쳤다, 의를 높이 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어쨌든 외형으로 드러난 용기를 외부로 드러난 용기를 숭상한 게 아니라 그 용기를 통해 구현해야 할 가치, 그 용기가 뭘 위한 거냐, 용의 본질이 뭐냐, 그건 의다 이런 의미죠. 그 맹목적인 용은 이거는 만용이 그건 의미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군자가 유용이 무의, 소인이 유용이 무의, 동등한 똑같은 그런 문법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유용 무의. 네. 이 둘 다 똑같은 맥락인데 용이 있다, 용을 가졌다, 의는 없다, 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이는 그 접속사니까 접속사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강하게 역접으로 좀 대조된. 그 이가 그 뭐 오늘날에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조사 구조에서는 뭐 순접이니 역접이니 뭐 여러 가지 따지지만 굳이 그렇게 안 따져도 어쨌든 두 개의 동사구를 이어준다,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가. 그렇게만 보면 이게 순접이든 역접이든 그 맥락에 따라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유와 무라는 게 명확하게 대비되는 그런 이제 수로기 때문에 여기는 용이 있고 의가 있는, 용과 의가 이렇게 각각 대비가 됐는데 군자의 경우와 소인의 경우 이 유용이 무의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 군자의 경우는 난이 된다. 위라는 건 난이 된다. 난을 만든다. 난을 일으킨다. 위가 그 우리가 위를 그 계사로 취급해 버리면 뭐뭐가 되다 정도잖아요. 근데 이 위는 본동사로 쓰여 가지고 하다, 만들다, 작용하다 그런 의미로도 써요. 이럴 때는 두루뭉술하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위란 그러면 난이 된다는 거거든. 난을 일으킨다, 난을 만든다. 근데 위도 이런 경우는 도가 된다가 좀 더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것처럼 위를 본동사니 보조동사니 뭐 계산이 이렇게 굳이 안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군자가 용은 있으면서 의가 없으면 난, 소인이 용이 있으면서 의가 없으면 도, 이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건데 난을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나는 어쨌든 주라고 하는 공자의 이상적 그 세계였던 서주 고대 초기 서주의 그 어떤 그 명분이 딱
잡혀 있는 봉건 체제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위기가 있고 또 질서가 있는 그 체계가 교란된 거, 흔들린 거, 그걸 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영향력이 있는 혈통이든 태생이든 또는 뭐 경제적이든 정치 권력이든 여러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상위 지도자, 지도층에 속하는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용기만 숭상하고 보편적 가치, 의리, 정리 이런 관념이 없이 용기만 행사하게 되면 반드시 난을 쳐야 됩니다. 이 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권력을 찬탈한다든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그 정치 권력이 어떻게 합의가 되고 또 어떻게 행사하고 이것을 이 의가 없이 이 권력에만 침몰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합의라든가 정당하게 사용하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권력의 어떤 기능만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난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반대로 소위는 도가 된다. 이 도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도의 어떤 굉장히 의미가 비슷한 게 아웃로 이랬어요. 그 치외법관지네. 우리가 그 로빈 훗 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로도 원래 이 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되는 이유가 정치 공동체가 정치 공동체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이 정치 공동체 중심에서 그 왜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이런 지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의 어떤 그런 토라든가 토착의 권력자라든가 또는 중앙에 그 파견된 공무원들의 전행 횡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고 착취와 억압과 수탈을 엄청 당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내야 할 세금과 지방 토호 또는 지주에게 내야 될 이중적 세금으로 조선시대 때도 엄청 이런 게 일반화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하면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죠. 중간에 어떤 이 정치체에서. 벗어나면 또 옛날에는 인구 밀도가 희박하고 또 개간 안 된 땅도 많고 이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중심지대와 중심지대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이 사이에서 얼마든지 자기 어떤 패거리를 형성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임꺽정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만 무협지 같은 데도 보면 항상 뭐 채를 형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산채를 형성하고 뭐 협의를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이런 유형에서 그러니까 이 부당한 부정의한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그 소외된 피지배 계층이 자기 자구책을 구하기 위해 모인 조직, 준조직체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물건 훔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약탈을 하게 되고 훔치니까 도가 된 거지. 막 일종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집시라든가 이 사람들이 괜히 좀 덤터기 쓰긴 하지만 집시 이런 사람들이 도둑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치환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게 말하자면 도다. 그러니까 소인들은 용기가 있고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힘만 믿고 설친다는 거예요. 힘만 믿고 설치면 이 조직을 나름의 어떤 자기 영향력에 기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뭐 하나 만들어내려고 자기 권력체를 만들어내려고 난을 일으키고 그런 지지 기반이 없고 토대가 물질적 토대든 뭐 권력의 토대든 그런 게 없이 그냥 힘만 믿고 까불면 모여가지고 작당을 일으켜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 구절을 그냥 뭐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도 난이라든가 도라고 하는 게 공자 당시에 그 사회를 읽을 때 중요한 그 키워드, 맥락, 핵심, 핵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그 어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양새가 어떤 건가, 이 난이라든가 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의미했던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공이왈 군자의 역유오호이까 자왈 유오하니 오
칭인지 악자 하며 오 거하류이 산상자 하며 오 용이 무례자 하며 오 과감이 질자이니라. 왈 사야이 역유오호아 오 교이 위 지자하며 오 불손이 위 용자하며 오 아리 위 직자하노이다. 자공이 가로되 군자이 또한 오함이 있나니까 자이 가라사대 오함이 있나니 이내 악을 칭하는 자를 오하며 하류에 거하여 상을 산하는 자를 오하며 용하고 예 없산 자를 오하며 과감하고 질한 자를 오하나니라. 가라사대 사이 또한 오홈이 있나냐 교홈으로서 질을 삼는 자를 오하며 불손으로서 용을 삼는 자를 오하며 알로서 직을 삼는 자를 오하노이다. 자, 자공이 물었죠. 근데 자공 같아요. 군자가 역시 또한 이런 뜻이죠. 유는 가졌다, 있다, 뭐 가졌다, 두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미워함이 있습니까? 이 말인데 군자도 미워함이 있습니까? 우리말은 이게 참 재밌어요. 사실은 이걸 말하자면 가장 형식적으로만 언어를 만들려면 군자는 미워함을 가집니까? 뭐 이런. 근데 군자의 경우에도 군자에게는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이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그랬었는데 군자도 미워함이 있습니까? 미워함이. 근데 우리가 군자가 미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군자가 미워합니까? 이 말은 군자가 뭐를 미워합니까? 이런 말인데 사실 맥락은 비슷해도 미워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 또는 미워하는 대상이 있냐 이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군자의 역유오호이까 이 말은. 그래서 역을 쓴 이유는 호해가 호는 이제 의문사고. 그러면 역을 쓴 이유는 군자는 일반적으로 오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자공의 생각에는 군자는 감정의 격동이라든가 또 남을 미워한다는 이런 약간 부도덕한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의식을 갖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이라고 하는 거죠. 군자도 미워함이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런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미묘하게 의미를 결정해 주죠. 자이왈 유오하니 오가 있으니 오함이 있나니 오함을 가지니 뭐 여기에 이제는 오라고 하는 게 수로 동사고 칭인지 악자. 자, 여기 오가 동사수로고 여기 목적구지요. 남의 악을 일컫다. 남의 악, 남의 악을 일컫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자를 미워한다 이 말이죠. 어떤 자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 어떤 자를 미워한다. 그 자가 뭡니까? 인지악 이런 거죠. 칭인지악 역시 칭인지악이죠. 사람의 남의 악을 일컫는 자 이렇게 수식한 구조죠. 그리고 남의 악을 일컫는 자, 남의 악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 남의 악을 막 드러내는 자, 남이 어떻다 저떻다 막 이러는 자, 또는 남의 악을 평하는 자, 뭐 이런 자를 나는 미워한다, 싫어한다. 군자가 보통 싫어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옛날에 이제 공자나 유교적 지식인들의 그 이상적 인간형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 이런 것 가운데 은하기 양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은하기 양선. 은하기 양선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과 교제를 맺고 그 사람과 관계가 지속되면
예를 들어 내가 생판 잘 모르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저 사람 나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한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도. 그런데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그 사람과 교제를 맺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사람과 어쨌든 그런 한 공동체 내에서 그 관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악을 숨겨주고 선을 드러냈다. 이 말은 나쁜 걸 눈 감아줘라 이런 게 아니고 나쁜 것을 일부러 들춰내 가지고 단점을 일부러 들춰내가 이 사람은 저렇대요. 근데 우리가 제3자를 이야기할 때 심리적으로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심리적으로 남이 이런 사람, 저 사람이 그 화제에 있는 그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훌륭해 하는 말은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어떻더래.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 귀에 솔깃하고 막 쏙쏙 들어오고 내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기 쉬운데 그러지 말자. 악은 가능하면 들춰내지 말고 선을 퍼뜨리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공자 때는 아마 이래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착하다, 아이살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좋아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하도 약고 약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이런 게 상당히 효과 있죠.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교육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거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쳐내지 말고 장점을 끄집어내고 긍정적으로 암시를 주면 상당히 교육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남의 악을 자꾸 그거는 내세워 뭐라고 하는 그런 걸 미워한다 나는 군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죠. 거하류 이산상 이런 경우는 그 접속사로 이제 지금 두 개의 구가 동사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죠. 자, 오, 자, 그럼 어떤 자냐? 거하류의 상상자죠. 이건 거하류, 산상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하류에 있으면서 상을 산하는 자 이 말이죠. 하류라고 하는 거 아래 흐름인데 아래쪽 뭐라고 아무튼 이거는 그냥 공간상 위계상 아래를 의미하니까 뭐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무슨 정신적으로 무슨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 것도 없이 어쨌든 그 어쨌든 스타투스 코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그 차지하고 있는 공간적인 위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간에 낮다는 의미예요. 낮은 데 있으면서 거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차지하고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속하는 걸 거라 그랬죠. 한 번 딱 가서 이게 아니고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을 이렇게 지속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루에 하면서 상을 산하는 자, 윗사람을 또는 위를 산하는 자. 이 산은 발음이 산인데 말씀 안에 발음이 이제 매산자라서 산인데 이건 헐뜯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헐뜯는 자를 미워한다. 근데 우리 그 속담에 다리 밑에서 원님 욕하기만큼 재밌는 게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다리 밑에서 원님 욕하기 뭐 이런 말도 있죠. 그 말은 물론 또 맥락은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조직 속에 가면 항상 이제 위계라는 게 생기죠. 아무리 민주사회고 뭐 민주가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그 가치고 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권이 똑같다 해도 어떤 것이 사회나 어떤 그 공동체가 지탱이 되고 유지가 하려면 책임과 권리라는 게 따르기 때문에 위계라는 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위계가 높은 건 그만큼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위계와 책임의 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똑같이 공평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공동체가 존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나 동아리나 패거리나 뭐라도 단체라도 집단이라도 그것이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규칙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당한 권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 어쩔 수 없이. 자, 그럴 때
그 자기가 낮은 지위에 있는데 낮은 처지에 있는데 윗사람의 단점을 헐뜯어 이렇쿵저렇쿵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죠. 비판하는 거하고 헐뜯는 건 다른 문제죠. 비판은 예를 들어 문제거리가 있으면 정당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서 비판을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 헐뜯는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주관적인 편견과 또는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인격적으로 막 모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헐뜯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또는 합리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헐뜯는 거는. 그리고 또 헐뜯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대부분 그 내가 헐뜯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윗사람에게 가가지고 헐뜯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러면 참 문제가 많죠. 그렇다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하고는 또 다른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용이 무례자. 여기도 용이, 용하면서 예가 없는 자. 앞에 거와 앞에 거는 유용이 무의 그랬죠. 근데 의나 예나 여기서는 맥락상 뭐 의와 예가 좀 다르긴 당연히 다르죠. 의는 정의, 사회 정의 또는 도덕적 가치 뭐 이런 거. 예는 한 사회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제도적인 측면 이런 제도적 측면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측면인데 이 용기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규제해주는 예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디파인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거 이렇게 한정 지어주고 또 정해주고 또 이렇게 그 책임이나 권리의 한계를 그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얘가 근데 그걸 무시해 버려요. 용기를 믿고 그런 걸 미워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과감이 질자인데 과감은 우리가 지금 쓰는 과감 그게 이렇게 쓰죠. 이 과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열매 과자 실과 과자니까 어떤 그 나무가 꽃이 피어 가지고 그 성장하는 1년 동안에 성장하는 모든 힘의 최종적 퍼포스 목적 최종적 골 이게 과죠. 열매죠. 그래서 이제 과라고 하는 건 뭔가를 추구해서 그것을 획득한 거, 그 결과로서 획득한 거. 우리가 결과라는 것도 맺을결 열매과 결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과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맺은 거예요. 맺은. 그다음 감은 부사로서 감히 이런. 그래서 지금 그냥 과감 되어 투 그죠. 지난번에 계몽주의의 표 슬로건으로 감히 알아라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그래서 과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라고 할까 과단성 이게 좀 어려운 우리는 늘 쓰면서도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아무튼 과감해 우리 말은 과감한데 문제는 질한자예요. 이 질이라고 하는 거는 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막혔다. 이게 구멍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구멍. 그다음에 이거는 지는 이를 짓자니까 어디 딱 간 거예요. 들어간 거. 그럼 구멍에 딱 들어가 가지고 구멍 안에서 딱 끝난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질은 막혔다. 질색 뭐또 징분지력 징분지력 욕망을 막는 거. 욕망을 틀어막는 걸 분을 징계하고 욕망을 틀어막는 거. 징분 진력. 그러니까 분노를 징계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욕망을 틀어막는 그 징분진력. 근데 우리가 그 인격 수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슬로건 중에 하나죠. 그 주자학에서 유학에서 신유학에서. 그래서 근데 과감하면서 막혔다는 거는 사람이 과감하면 이 큰 틀에서 또는 뭔가를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달려들어서 뭔가를 솔선해서 선뜻 선도해서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질하면 너무 빡빡하고 또 상황에 대한 이해도 안 하고 무조건 그 일본식 말로 표현은 무대포로 막 덤벼드는 이런 걸 과감히 질주하죠. 이런 걸 미워한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맹목적으로
그 투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맹목적으로. 또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아니면 가치나 이런 모든 마치 조폭들의 그 맹목적 의리 같은 거 이런 걸 과감히 질참 딱 비슷할 거 아니에요. 조폭들의 그 어떤 그런 의리 같은 거. 그런 걸 질이라고 하는 걸 막혀 있다는 걸 막혀 있다는 의미는 다른 것에 대한 그 통찰이라든가 통관이라든가 전관이라든가 이런 거 할 줄 모르고 오로지 고지곧대로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 또는 자기 견문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걸 질이라고 표현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과감하면서 그런 사람은 참 답답하죠. 대화가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준 다음에 공자가 사야 역유오호 사도 여기서 이게 혹격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죠. 은혜도 사이 또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는 사람 이름 뒤에 야가 붙을 때 우리가 습관상 야, 이렇게 이제 그 은토를 달아 놓으면 혹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죠? 사야, 사야 이렇게. 근데 여기는 보면 그 언니에도 사야 안 하고 사야 이 해가지고 여기 있죠. 사야 이 여규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만약 혹격이면 사야 이렇게 부르고 너도 해서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2인칭 인칭 대명사를 늘 법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야를 혹격으로 안 보고 어쨌든 사람 이름 뒤에 야가 들어가 가지고 이름을 다른 성분과 분리해 주거나 아니면 이름이라는 거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끊지 말고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있건 없건 만약 야가 없으면 조금 해석이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혼선도 빚을 수 있으니까 사야 이 여규 그래서 이게 주어 역시 부사어 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미워함이 있느냐 또 미워함을 가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여기에 대왈 뭐 이런 말이 없어요. 한문이 이래가지고 어렵죠. 여기서 오는 그 자공이 미워한다는 주체가 된 거죠. 이 글자는 이 글자는 지금은 보면 뭐 요로 돌다 구하다 뭐 이런 의미의 발음이 요인데 그 옛날 발음은 교였어요. 교. 원래 발음은 교인데 요즘은 요로 발음하기도 해요. 발음해요 주로. 그래서 교라 하든 요로 하든 상관없는데 그 우리가 그 논어를 옛날 그 논어 텍스트 조선시대 읽던 논어 텍스트에 보면 반절체로 어떻게 그 발음하라고 되어 있냐면 고, 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반절체로 읽으면 그러면 발음이 교라는 거죠. 교. 아무 교를 근데 지금 자전에는 전부 여러 발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 글자 앞에 요 글자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부를 요자가 되죠. 부를 요. 그래서 요월 달을 부른다. 그래서 시어로 많이 쓰여서 조선시대 시어. 요월정 그 장성 쪽에 요월정이라는 정자도 있죠. 그래서 교의 위지자 이 말인데 요거는 이제 그 뭔가를 엿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엿본다는 거는 이게 정상적으로 또는 정상적 경로를 가지고 정확하게 반듯하게 당당하게 보는 게 아니고 남의 상황이나 남의 형편을 엿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현대법에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청취한 증거는 증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 게 있죠. 이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그렇게 엿본 걸 가지고 또는 남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학문을 공부를 하려면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한데 남이 이렇게 해놓은 걸 그냥 대충 뭐 그냥 섭렵해가지고 대충 훑어보고는 뭐라고 아는지 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요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 지혜롭게 여기는 자, 지식으로 삼는 자.
그런 걸 미워한다는 자기는. 이게 자공이 이 언어에 해박했던 것 같아요. 시에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자기가 이런 편법 쓰는 사람에게 많이 당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 불손이 위용자. 여기 손은 손자 손자지만 이렇게 요 글자의 의미예요.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으면서 오만 불손하다 이 말이죠. 불손하면서 그걸 용기라고 생각하는 자. 이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거 만용이라 만용. 만용. 만용이라 하죠. 무분별한 용기를 만용 그러죠. 예, 그걸 지금 오, 아리 위 직자. 요 글자는 알인데 들추어낼 알자예요. 참 어른데 남의 잘못을 꼭 꼬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민망해. 꼭 굳이 그렇다고 막 큰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범죄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렇게 민망하게 이제 약간 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범하는 범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추어내는 걸 마치 정직한 걸로 생각하는 아주 뭐랄까 경험이 없이 이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형식적으로만 정직을 추구하는 그런 걸 자기는 미워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든 이런 덕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유교적인 유학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굉장히 오소독스하고 권위적이고 뭐 고리타분하고 뭐 형식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원래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상당히 그렇지 않죠. 오해를 많이 이런 경우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공자나 자공의 대화 속에도 맥락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형식에 가려진 본질에 대한 성체를 갖다 이런 걸 늘 촉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좀 쉬었다가 자애왈 여자 소인이 위난양냐이니 근지즉 불선하고 원지즉 원이니라. 자에 가라사대 오직 여자와 담은 소인이 양홈이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손치 아니하고 멀리 하면 원하나니라. 이 말이 참 유학이 이제 남녀 차별이 어쩌고 이 말에 아주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공자의 여성관 해가지고 뭐 공자는 아주 여자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 들어도 뭐 특별히 변명의 여지는 사실상 없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 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의 어떤 통로도 적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권력이라는 그 권력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여자들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고 하니까 악순환이 됐던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지만 또 약간의 어떤 맥락성이 또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 여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권력층에 속한 여자들, 권력층에서 권력을 대행하려고 하는 우리 그런 정치사에서도 그런 예를 비일비재하게 보죠. 여자와 오직, 유는 오직 여자고 이렇게 부사하고 여자와 소인 이렇죠. 여자 여 소인 여자와 동급으로 치고 위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로적으로 쓰여가지고 대사 수로처럼 이다 뭐 되다 이런 난양이 나는 어렵다고 양이 기르다죠. 기르다 이 말은 먹여 기른다기보다도 관리한다, 다스린다, 거느린다 이런 의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이나 어린 사람을 이렇게 먹여서 이렇게 기른다기보다도 그 사람을 이런 대상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게 어렵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지 즉 불선, 원지 즉 원. 근지 역시 그를 가까이 하다 이거죠. 즉 조금 뭐 그를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그를 멀리하면 원망한다. 이 왜 그러냐? 이 당시 공자 당시의 여자와 소인 물론 모든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권력층에 있는 여자와 권력층 가까이 있는 소인들은
권력자의 그 의탁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삼지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마치 자기가 권력자인 양 이제 그 권력을 행사하고, 멀리 해버리면 그 권력에 소외돼 가지고 또 원망하고 뭐 그래 딴짓하고 뭐 이랬다. 이게 왜 그런지 뭐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역사에서는 아무튼 궁중암투 엄청 많았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궁중암투. 근대 사회까지도 막 연결돼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이왈 년 42 견오언이면 기종야이니라. 자이 가라사대 년이 42호 오홈을 보면 그 마찰 따름이니라. 자, 여기서 년 42 견오언, 나이가 40인데 그 말이죠. 나이가 40인데 오를 보다, 오를 당하다. 뭐 그래서 여기 견은 보다, 당하다, 입다라는 피동형이고, 오가 미워함이라는, 미워함을 당하다. 기종야의 그것은 지시의 측면이야. 종야이, 야이 이렇게 나오면 단정하는 건데 상당히 감정을 실어서 단정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야. 그리고 종은 마친다, 끝이다, 뭐 마지막이다, 뭐 볼장 다 봤다, 뭐 이런 뉘앙스 있죠. 40인데 남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남에게 좋은 인평을 못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앞날이 더 개선할 여지가 없다. 앞날이 더 발전할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맥락으로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과천선해 가지고 더 발전할 시기가 안 된다. 늦었다. 왜냐하면 그 논어에서 공자가 40을 불호흡이라고 그랬죠. 불호흡. 이 말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기복을 갖는다든가 유혹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줏대를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 어쨌든 꿋꿋한 그런 도덕적 그 자아가 확립이 돼 가지고 외부의 어떤 유혹을 에 대해서 뿌리치고 잘못된 그런 유혹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그 가치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40쯤 되면 이미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 있어 가지고 안 바뀐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편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40 이상 된 사람들의 경우는 뭔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40에 미워함을 당한다. 이 말은 40이 되도록 그 사람의 삶의 일정한 패턴이 형성이 돼 버려 가지고 그 이상 그 다음부터는 고쳐도 안 된다. 우리가 정치 시즌 되면 친구들이나 뭐 부모나 뭐 형제 자매나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논쟁하다 보면 논쟁 안 되지요. 솔직히 거의 뭐 열에 아홉도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설득해서 설득 절대 안 당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도리어 더 안 당하고, 자기 신념이나 자기 생각 한 40 이상 된 사람은 거의 안 바뀐다고 봐야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쨌든 그래서 주석이 왜 하필은 40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 특이한 주석 속에는 소씨와 그런데 소씨는 아마 소동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소씨는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말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어떤 사람이 40 넘었는데 하는 짓거리가 아주 좀 남 평판이 안 좋아. 그 사람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닌가라고 주석을 달았는데, 뭐 그럴듯하긴 해요. 그러나 하필이면 40을 이렇게 콕 집어 말한 거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이 한 40쯤 삶의 이력이 형성이 되면 잘 안 바뀐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미자편 18편으로. 그 미자편에는 짤막한 서문이 하나 이제 차편은 다기 성현지 출처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죠. 이 편은 많이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기록하였다. 뭐를 성현의 출처를 이 성현들이 이러한 그 행동 양식을 보였다. 성현들의 행동 양식을 역사적 사례를 모아가지고 편집했다. 그런 뜻입니다. 공자 말고도 여러 다양한 역사적 인물의 그 행동 양식, 이거를 진퇴, 출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자는 거지하고 기자는 위지노하고 비가는 간이사하니라. 공자의 왈 은유 삼인은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자는 거하고 기자는 노이 되고 비가는 간하야 죽으니라. 공자의 가라사대 은혜 삼인이 있나니라. 미자, 기자 이렇게 말한 거는 미라고 하는 땅, 또 기라고 하는 땅, 요 땅에 이제 자는 그 땅의 영주, 군주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미자, 기자 이렇게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그 은혜, 그러니까 은나라라고도 했죠. 은혜 그 마지막 왕인 주왕의 형제, 서형. 미자는 이제 미자는 주의 서형이고 기자와 비가는 제부라 그래. 주의 제부라 그랬으니까 주의 숙부뻘. 그러니까 이제 또는 동성의 제후 이런 걸 높여가지고 제부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의 주와 같은 성을 가진 지역의 영주를 높여가지고 제부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또는 왕의 숙부 학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은주 교체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라고 하는 나라가 요 교체기 시기에 미자, 기자, 그다음에 비간 이 세 사람의 행적이 특이한 행적이 있었는데 이 행적이 공자의 어떤 그런 담론 속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고 맹자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일컫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 은과 주의 교체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의 어떤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정당한 권력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행적으로 본 거죠. 행위로 본 것이죠. 그것이 은과 주의 교체로 이제 이해한 건데 이때 은이 아무리 주왕이 포악하고 부도덕하고 패륜한 왕이라 하더라도 이 몇백 년 이어져 온 은나라의 그 정통성과 은나라의 어떤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권력의 부정의가 이런 주라는 인물을 낳았다면 그 권력에 대한 그 성찰을 했던 인물은 여전히 있었다. 아무리 몰락한 나라, 황폐한 나라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미자, 기자, 비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자는 거지라고 하는 말은 떠났다 이 말인데 여기 지가 일종의 주를 가리키는 여기서 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거라는 동사가 목적을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어디를 떠나다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는 주를 감시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 경우에 문장에 주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직접 지시한다고 지시하는 앞에 있는 지시 대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외현적으로 지시 대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맥락 속으로. 그러면 미자는 어쨌든 떠났어요. 주왕을 떠났어요. 은나라를. 기자는 위지노에서 위는 뭐뭐가 되다고 역시 지는 주를 가리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에 의해 또는 주에 의해 노가 되다, 주의 노가 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의 노가 되다, 그에 의해 노가 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됐다 이 말이죠. 노예가 주가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비간은 간이사. 요거는 이제 비간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행동이 지금 나와 있어요. 제시가 되어 있어요. 간이 사. 간하다가 죽었다. 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충고를 하다가 죽었다. 그 주왕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포악한 주에게 직접 충고를 하다가 간하다가 죽었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이 다 은혜의 마지막 양심이었던 셈이죠. 은혜의 마지막 양심. 은날의 마지막 양심. 그래서 공자의 왈, 은유, 삼인, 은하니라. 은에 세 인이 있었다. 세 사람의 인이 있었다. 근데 은은 그 유라고 하는 동사에 호응되는 글자겠죠. 그러니까 은에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 은은 당연히 은을 가리키지만 이렇게 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뉘앙스를. 문장 뒤에 은이 쓰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유하해 이위 사사하야 삼출연을 인이왈 자이 미가이 거와 왈 직도의 사인이면 은왕이 불삼출이며 왕도의 사인이면 하필 그 부모지 방일이요. 유하해 이 사사이 되어서 세 번 출하야날 사람이 가로되 자이 가히서 거치 못하랴 가로되 도를 곧게 하여 사람을 섬기면 어디가 세 번 출치 아니하며 도를 굽혀 사람을 섬기면 어찌 반드시 부모의 방을 거하리요. 이 유하에서 이 유학자들 그 말하는 선진 유학, 진이 통일하기 이전을 선진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선진 유학의 대표 물론 공자, 맹자, 순자를 대표적으로 보죠. 이외에 이제 한비자에 보면 8개 이상의 학파가 있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공자에게서 배웠던 여러 제자들이 각각 학당을 열어가지고 유학이라고 유로 지칭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학문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이제 공자, 명자, 순자 뭐 이렇게 대표, 요 뒤에 이제 정자라든가 자사라든가 이런 인물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공자의 유의 어떤 그 학문적 운동을 맹자는 맹자대로 순자는 순자대로 계속 발전시켰죠. 이렇게 서로 약간 공자의 어떤 유라는 정신의 도덕성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했는데 이 맹자는 유학이 어떤 도덕 이상주의적 유학의 어떤 그 계승자로 이제 여겨져. 그래서 이 공명의 유학을 잇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자학으로 이어져 가지고 조선 유학으로 이어졌던 이렇게 말하는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하는 도덕 그 유학이라 가지고 도통이라는 걸로 연결되죠. 자, 이럴 때 맹자가 유교적 인간, 그러니까 공자가 제시했던 유교적 군자, 유교적 인간, 그 성인, 물론 성인이라는 말을 맹자가 굉장히 즐겨 쓰는데 유교적 성인의 전범, 모델로 여러 사람을 들지만 그 중에 하나로 유하해가 꼭 들어가요. 자, 근데 이 유하해가 뭐가 됐냐면 사사가 되었다. 사사라고 하는 거는 사사인데 그 주석에는 옥관 이렇게 돼 있죠. 옥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감옥 옛날에는 뭐 이렇게 형법이라든가 사법 뭐 법이 이렇게 조금 단순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사회적인 질서를 교란하거나 법을 무시하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어느 이제 장소에다가 이렇게 유폐시켜서 감옥 어쨌든 가수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사사는데 낮은 벼슬을 이게 있죠. 근데 이 사사는 그 어쨌든 높은 벼슬은 아니에요. 그리고 옥관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가지고 그렇게 썩 높은 벼슬은 아니었던 것 같죠. 자, 이 사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그 공무원들, 하급 공무원들의 여러 역할들을 사라고 불렀는데 이 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이 사가. 그 저기 성서에 그 사사기라고 되어 있는 그 영어로는 judg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판관 이런 의미인데 뭐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 이 사사라는 말에서 번역을 따와 가지고 judges를 사사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사사가 되었는데 삼출에서 출은 이 출자는 쫓겨나다, 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반대가 척이죠. 오를 척. 그러니까 벼슬을 깎아서 쫓아내는 걸 출, 또 벼슬을 올려가지고 띄워주는, 높여주는 걸 척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삼출 그러면 사사를 되었는데 세 차례나 쫓겨난 적이 있다. 사사이 잘못했다고 쫓겨났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그 영양 학문도 뛰어나고 도덕도 있고 어쨌든 인격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막 훌륭한 사람인데 왜 세 번이나 그런 하급 관리직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세 번이나 쫓겨나고도 또 세 번 쫓겨났으니까 네 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차례 그냥 쫓겨나면서도 또 하기도 하고 또 주면 또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너무 좀 자리에 연연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인이왈 여기서 불특정한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미가이 거호, 미가이 거호. 저는 2인칭으로 당신, 뭐, 그대, 뭐, 선생,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글자였는데, 예, 그대는 어쨌든,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문에서는 굉장히 줄여서 쓰기 때문에, 예, 자라고 하는 걸, 대화 상황에서 자라고 하면 2인칭에 대한 그 존칭으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미, 가이, 거호에서 미는 어쨌든 아니다라고 하는데 못하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아직 실현 안 된 사실 그걸 말하죠. 거가 여기서 실제로 그 동사 역할하는 거지요. 그러면 가이는 보조하는 의미로서 뭐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뜻. 그럼 떠나가다 이 말인데 떠나갈 수 없냐 아직도 떠나가지 않느냐 아니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냐 그런 맥락이죠. 호는 의문 그럼 미가이 거호 미가이 거호 그럼 아직도 떠나가지 못하느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맥락이겠죠. 왈 이게 여기서 이제 유하해가 대답한 말이죠. 직도의 사인 언왕이 불상출 왕도의 사인 하필 그 부모지방 아주 문장의 대꾸를 잘 이루고 있죠. 자, 요런 그 수사법, 요런 수사법이 한문에서 굉장히 잘 쓰여가지고 요런 게 더 정교해지면서 사륙 변여체라든가 뭐 또 시에서는 대우대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 저 문장을 이렇게 짜 맞추는 대위법적으로 짜 맞추는 방식이 한문은 즐겨 사용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직도의 사인, 직도의 사인, 직도의 사인, 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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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맞죠? 같은 맥락이죠. 자, 이렇게 됐죠. 도를 어떻게 하다, 남을 어떻게 하다. 이런 이제 똑같은 그 문장 형식이 지금 앞뒤로 나란히 병렬되어 가지고 도를 곧게 하다, 또 도를 굽히다, 남을 섬기다. 사람에게 사람이란 말은 일반적인 사람을 두루뭉술하게 말한 게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어떤 사람 물론 불특정하긴 한데 사람 일반을 섬긴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누군가를 섬긴다. 물론 이제 당연히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겠죠. 도를 정직하게 걷게 해서 올바른 도로서 사람을 섬기면 도를 굽혀서 사람을 섬기면 양심에 양심에 반듯하게 또는 정직하게 사람을 섬기게 되면 언왕이 불성출 불성출 자,
어는 어찌 뭐 이런 의문사기 때문에 어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찌와 어디가 우리는 구별되죠. 우리는 당연히 구별되는데 고대에서는 이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의문부사 또는 의문 대명사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어디라고 하는 의문 어떤 어느 어디 이런 의미 주로 다 통용되는 글자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간들 어디에 간들 불삼출 삼출하지 않느냐. 삼은 수사로서 부사적 역할을 하죠. 그러면 출이 실제로 쫓겨나다라는 동사죠. 그러면 세 번 쫓겨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세 번 쫓겨난다. 도를 정직하게 해가지고 올바른 도로서 섬기게 되면 반드시 권력자의 어떤 심기를 거슬려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세 번은 여러 번 쫓겨날 수 있다. 그거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도의 사인. 도를 굽혀서 남을 섬기게 되면 굳이 부모의 날을 안 떠나도 된다. 어차피 도를 굽히고 자존심과 더 도덕적인 자기 어떤 긍지와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굽혀버리고 무조건 남을 따르기로 하면 굳이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굳이 뭐 험한 나라 가가지고 섬길 필요가 뭐 있냐. 자기 나라에 섬겨도 되지. 자기 고향에서 섬겨도 되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유하예가 참 말을 재치 있기도 했고 또 의미도 있고 한 말입니다. 여기 이런 이 말도 상당히 옛날에 옛날에 지식인들의 문장 속에는 잘 인용이 되는 용례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재경공이 대공자왈 약 계시 즉 오 불능 이언이와 이 계명지 간으로 대지홀이라 하고 왈 오이로이라 불능용야이라 한데 공자의 행하시다. 재경공이 공자를 대하여을 가로되 만일 계신즉 내 능치 못하려니와 계명 사이로서 대홀이라 하고 가로되 내 늙은지라 능히 쓰지 못하리로다 한데 공자의 행하시다. 요거는 지금 뭔 맥락이냐면 공자가 일단 제 나라로 갔어요. 제 나라로 갔는데 그때 제 나라를 다스리던 군주가 경공이었는데 이 공자라는 인물이 이 노나라하고 제 나라는 붙어 있잖아요. 그 같은 산동 반도 쪽에서 붙어 있고 또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영향 관계로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이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공자가 이제 제 나라에서 경공이 공자가 제 나라 쪽으로 올 수 있다, 왔다, 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는가? 소문 듣고 말한 것 같아요. 일단 그 공자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공자의 화제로 삼아서 말한 거예요. 여기 이제 가로대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대한 평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경공이 대공자왈, 요거는 이제 실제 공자를 상대로 해서 말한 게 아니고 공자를 대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를 어떻게 대우할 건가, 대하염을, 대공자, 이 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다릴 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웨이트, 기다리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대우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공자를 어떻게 대우할까? 공자를 제 나라에서 만약에 공자 같은 인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공자를 우리 어떤 수준으로 대해야 될까? 이걸 지금 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재경공이 자기 속내를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약 계시 즉 오 불능 이 계명지간 대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약 계시의 약은 만약 이런 의미인데 계시만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계시만큼 약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도 되고 만약 이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는 계시 같다면 또는 만약 계시라면 이 말은
계시 수준이라면 이 말이에요. 계시를 지칭, 야, 이게 참 어렵죠. 이런 게. 계시 정도로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계시 정도로 대해야 한다면 이 말이 대우한다면 이 말. 참 어렵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맥락이 아마 공자 당시에 이런 식으로 대화했을까 싶지는 않아요. 왠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빗대니까 뭔 맥락은 이해하겠죠. 만약 계시라면 이 말인데 그 즉이니까 즉은 이제 조건의 의미잖아요. 계시. 그러니까 약하고 즉이 있으니까 또 여나 약이 쓰이고 즉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조건화를 두드러지게 조건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계시 정도라면 만약 계시 정도라면 오불능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계시만큼은 못 대해준다 이 말이죠. 계시는 지금 노나라 그 이 노나라에 계시, 맹시, 석시, 계시, 계시 이 세 집안이 유력 가문이죠. 물론 다른 가문도 있지만 노나라에서 맹시나 석시나 계시 세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 있고 이 가운데 계시가 제일 세력이 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만큼의 영지를 주어가지고 공자를 채용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공자가 만약에 제 나라에 와서 그 제 경공 밑에서 이제 그 대부가 된다면 내가 공자를 대부로 채용하겠다면 가문을 하나 채용하겠다면 계시만큼은 내가 줄 수 없다 땅을 그 말이죠. 계시만큼 땅을 제공할 수는 없다. 이 계명지간 대지 요거는 이제 지금 자기 어떤 그 자기 생각, 자기 결심 이걸 말하는데 계명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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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명지간 대지 이렇게 되겠죠. 이 계명지간 대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시와 맹시의 사이로서 계시와 맹시의 중간으로서 그걸 써서 그를 대하겠다. 공자를 대우하겠다. 이 말이죠. 계시만큼은 땅을 못 주고 맹시가 아마 좀 약간 이제 세력이 조금 이제 빈약한 것 같은데 맹시와 계시의 중간쯤 되는 정도의 땅을 줘가지고 내가 채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공자에 대해서 대우할 수준 정도를 이렇게 논의해 놓고, 정작 또 한다는 소리가 오노이라, 오이노이. 내가 늙었다. 불능용냐이라. 쓸 수 없다. 등용하지 못하겠다. 또 요 말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공자가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공자의 말은 없죠. 공자는 말은 아니죠. 요거 연구에는 순전히 공자의 어떤 행동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재경공이 공자를 대우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는 말을 들었고 또 최종적으로 재경공이 공자에 대한 대우를 채용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공자는 떠나간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참 공자의 어떤 그 신세도 알 수 있겠고, 또 그 당시 상황성도 이해할 수 있겠고, 참, 공자 참 서글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인이 귀 여악연을 계환자의 수지하고 3일 부조한데 공자의 행하시다. 이것도 앞에 거는 공자가 제 나라를 떠난 사례를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한 거고, 두 번째는 공자가 노나라를 떠난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어 가지고 그 중리세가 그러니까 앞에 이 논어의 서설에도 나와 있죠. 공자의 일생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그 설명할 때 아주 대표적인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공자가 이때부터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실제적 동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이게 제인이 귀야 여자 악사를 보냈다. 제 나라에서 여자 악사를 공자가 노나라의 정치에 어느 정도
참여하면서 상당히 노나라 정치를 일신하니까 또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이제 확장해 가니까 제 나라에서 노나라의 정치를 견제하려고 여자 악사를 보냈대요. 그 무용단 뭐 옛날에는 이게 종합 예술이니까 음악과 무용과 이런 걸 곁들인 악사 단체를 집단을 하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환자가 이거 설린 우호의 어떤 그 외교적 그런 공물로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그 여자 악사 집단을 단체를 악단을 그걸 받아들이고 3일 부조 이 말은 사흘 동안 조회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인데 개환자가 실질적으로 노나라의 국정에 가장 영향이 컸던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제 나라에서 보내온 악사들이 공연을 보느라고 그 공연 외교 리셉션 하느라고 사흘 동안 공물을 안 받다 이 말입니다.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나라에 아주 심각한 나라였던 그런 국가의 정세, 국제 정세와 국가의 어떤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자 악사들이나 공연이나 보고 가무 음곡이나 즐기고 이러니까 이제 공자가 가버렸죠. 떠나면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하고 이제 떠나갔다. 자, 다음 또 이것도 굉장히 공자 일생의 이제 뒤에 세, 세 개의 장이 거듭해서 공자가 마주했던 그 은자들. 이제 중국에는 옛날부터 그 중원이 사람도 많고 땅도 넓고 또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격변이 많고 해가지고 은자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은자적 지식인, 은자적 문화. 뭐 우리나라도 물론 있었겠죠. 어느 나라라도 정치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오래 갖춰진 나라에는 정치에 소외된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그 욕망을 가장 거칠게 보여주고 있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인간의 타고난 욕망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대가 정치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후한무치하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버텨나기 힘들고 스타일 다 구기고 막 그러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인사청문회 과정에도 그러고 정치 대선 과정에도 그러고 아우 정말 참 도저히 같이 못 놀겠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은자가 되어버렸어. 선택적으로. 그래서 이 초광접여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합니다. 그래서 시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초광접여. 자, 초광접여이 가이 과공자왈 봉해봉해여 하득지세요. 왕자는 불가 간이여니와 내자는 유 가추이니 이이여다 금지 종정자의 태인이라. 이게 지금 초엣 광인 접여이 가하고 공자를 과하야 가로되 봉이여 봉이여 어찌 덕이 세하뇨 왕한 자는 가히 간치 못하려니와 내하는 자는 오히려 가히 추할지니 말을지어다 이제 정을 정하는 자의 퇴하리라. 무슨 예언처럼 참요 예언 주술적인 노래 같죠. 무슨 서동요처럼 뭔가를 암시하기도 하고 이런 노래 재밌죠. 이 사건이 공자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걸 겪으면서도 공자는 사회의 어떤 실천 이성, 실천 의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지요. 이게 이제 공자와 은자들의 차이인데, 자, 초광접여. 이제 지금 한 사람을 접여라는 인물을 이제 묘사하는 방식이죠. 초광접여. 초광
저변. 저변은 여기는 사람 이름으로 보여요. 저변. 뭐 성은 뭐 육시고 이름은 통이라고 한다는데 뭐 근데 왜 접여라고 했을까? 이게 접은 접할 접자인데 접촉하다 하는데 접자고 여는 술의 여자거든요. 근데 이것도 뜻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어쨌든 여기 옛날부터 그냥 옛날부터 그냥 관례적으로 접여라고 호칭을 했기 때문에 이름처럼 보이죠. 이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초와 광은 이 접여라는 인물의 정체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초는 지금 나라 이름이죠. 초나라, 지역, 광인인. 그래서 이 광은 이 접여라는 인물의 개성, 정체성, 특성을 나타내 주는 인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맹자의 혁추라는 그 이름이 있었죠. 그때 혁은 추라는 인물이 바둑장이다. 장자에 보면 륜편 이런 인물도 있죠. 륜편, 뭐, 또 도척, 도척. 이런 게 도, 륜, 뭐, 혁, 이렇게, 그, 포정해우, 뭐, 이런 거. 뭐, 포정.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다 이 직업에서 여성이, 서양에서도 뭐, 슈나이더니 베이컨이 하듯이, 그 테일러니 하듯이 여기도 이렇게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는 걸 앞에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초나라 태생인 광한접여 이렇게 했죠. 그래서 광은 여기서 우리가 광 그러면 매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미친 게 아니고 약간 그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재해서 못 하겠다. 너무 좀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포부가 너무 큰 그래가지고 좀 세상이 좀 시시한 뭐 이런 걸 오연하다 그런 거 쓰죠. 오세 세상을 비웃다 이런 유형이야. 그 참고로 이 원래는 이 오세 그래가지고 김시습의 별명이었어요. 김시습이 오세 신동 그래가지고 오세 신동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세라는 별칭으로 불려가지고 나중에 서거정인가 서거정 정창선 이런 사람들이 김시습을 슬슬 피했는데 맞닥뜨렸더니 맞닥뜨려가지고 오세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혹자는 세상을 오연하게 봤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뭐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거는 이 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이게 앱솔루트 마인드 정신이 없거나 매드니스 이게 아니고 세상을 우습게 보는 좀 이 포부가 크거나 또는 뭐랄까 시야가 달관하거나 해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보일 때는 좀 약간 비현실적인 인물처럼 보이죠.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 레트랑제를 그 말 자체가 이제 우리는 자꾸 이방인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뭐 이런 게 이상한 약간 왕자 비슷한 그래서 이 사람이 접여가 가를 하면서 가이과 요게 지금 접속이 된 거죠. 가라는 동사수로와 과라는 동사수로가 지금 접속이 된 거예요. 병렬로. 이 공자를 지나갔다 하니까 공자의 집, 공자 거처하는 곳 이걸 지나갔죠. 지나가면서 들으란 듯이 일부러 공자 들으란 듯이 일부러 봉이여 봉이여 아 덕이 어찌 세했느냐 어찌 덕이 세했느냐 봉의 덕이 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말의 의미는 봉은 원래 상상의 동물인데 봉이나 용이나 기린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특이한 상상의 동물. 이런 동물들이 짐승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징조라고 이제 믿고 있었죠.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봉도 제왕의 덕을 상징하는 그런 그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 때 그 순임금 때 봉이 와서 춤을 췄다 해가지고 봉례의라는 그 궁중무용 음악을 만들었죠.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봉례의 봉이 와서 춤췄다 하는 봉례의라는 이게 그 우리나라 세종 때 정비된 악이 이게 들어있잖아요. 춤 중에. 그러니까 봉은 그만큼 이상적인 제왕의 출현을 상징하는 그런 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봉이, 그리고 공자도 말하자면 이상적인 제왕의 자질을 가졌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상적인 제왕을 보필해서 이상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인데 그 봉의 덕이 이제는 세해버렸다. 그 말이죠. 왕자는 불가간, 이 말은 지나간 일은 불가간, 어쩔 수 없다, 따질 수 없다, 간한다라는 말은 어드바이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따진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지나간 일은 이미 따질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근데 레자, 유, 가추, 올 일은 앞으로 다가올 일은 유, 오히려 추할 수 있다, 추적, 추급 뭐 이런 의미니까 뒤쫓다 이 말이니까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대비해서 그 일을 맞닥뜨릴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유는 오히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가 이 그렇죠. 그 다음에 금지 정정자의 태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라임을 맞췄어요. 이는 그만두다 끝나다 뭐 이런 의미니까 여기 말을 지어다 이러니까 말을 지어다 말은 말자 뭐 말자꾸나 이 말인데 그만두자 뭐 이의호 뭐 특히 현실의 시리에 빠져가지고 낙향하거나 요즘 뭐 이 남자들 저 또래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 그런 사람들이 삶에 배신을 당하고 시리에 빠지고 불화하면 세상사 다 싫어져요. 다 보기 싫을 거. 그러면 에이 그만두자. 은원이고 뭐고 다 그만두자. 이게 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는 그 문장 마지막에 보통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로 끝나는 예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대부분 이가 접속어로 많이 쓰였잖아요. 근데 시경이라든가 고전에서 가끔 이렇게 나타나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떤 구의 마지막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감탄을 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만두자, 뭐 말자, 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 그만두자꾸나, 그만두자꾸나. 금지 정정자의 태인이라 지금 정치를 종사하는 것은 위태롭다. 지금 정치에 종사하는 일은 위태롭다. 두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자 당신은 지금 세상을 구제해 보겠다고 막 목숨 바쳐 몸 바쳐 일하려고 하는데 위태합니다. 그 헛일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만두십시오. 이 공자한테 그만둬라라는 말도 안 하고 제3자화해서 하듯이 그렇게 말하죠. 봉이여 해놓고 봉황새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때 한 문장이 더 있죠. 공자이 하하샤 욕 여지언 이러시니 추이 피지하니 부득 여지언 하시다. 아 이거는 아마 공자가 이제 수레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별하니까 이 수레에 가까이 접촉한 이런 맥락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건 정말 사람 이름인지 아닌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근데 공자가 하는 말은 여기 수레에 내렸다 이 말이죠. 수레에 내려서 욕여지언, 욕여지언. 요건 이제 뭐뭐 하려고 하다죠. 여가 더불다 이 말이죠. 또 실제 동사는 언이죠. 요게 걸려. 그와 더불어서 말하려고 한다죠. 더불다. 그와 더불어서 말을 하려고 한다. 보조동사, 본동사 말을 하려고 했더니 추이피지 추는 얼른 달려가는 거, 얼른 종종 걸으면 얼른 빨리. 그럼 피는 여기는 이 글자 자체는 원래는 벽으로 쓰인 글자지 벽으로 발음이 많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 의미로 썼던 거죠. 피할 피죠.
그러니까 피해버렸다. 얼른 피해버렸다. 술에 내리려고 하는데 술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얼른 가버렸다. 그래서 부득 여지연 하시다. 그와 더불어 말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부득 할 수 없었다죠. 그와 더불어. 이 공자가 그와 더불어 말할 수 없었다. 이어지는 두 문장도 다 이게 공자가 만났던 마주쳤던 은자 앞에 나온 하조장인이라든가 뭐 하조장인, 하괴장인이라든가 장저걸리, 그 다음에 초강저벼, 그 다음에 뒤에 하조장인 나죠. 하조장인. 이런 인물들이 공자와 마주쳤던 은자형 인물인데 참 당시가 춘추 시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 속에 시대 상황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인간형 중에 하나인데 동양의 전통 동양 사회에서 이런 어떤 인간형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은자형 인간, 구론이라든가 도연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은자형으로 좀 대표적인 그게 어떻든 저 문화적인 그 전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재밌어요. 아니 재밌다기보다도 요 공자가 마주쳤던 인물들, 공자가 접촉했던 이런 방외 이런 인물 특히 또 방외 인물이라고 해요. 방외. 이 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적인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럼 방외라면 제도 바깥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 인물의 전범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것을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